드라마도 보고 나라의 문화도 엿보는 유드 피아. 과연 오늘은 어떤 유럽의 어떤 나라를 볼지 역시 힌트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힌트는요.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피오르드의 장관입니다. 오, 일단 북쪽이네요. 네. 네, 남쪽은 아니에요. 피올드가 있는 거 보니까. 역시 만만치 않네, 조승래 작가님. 네. 자, 두 번째는요, 이 작품은 다 알겠다.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대표작이죠, 절규. 예.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많이 봐와서 그렇죠. 그렇죠. 자, 마지막 힌트는, 이거는 다 맞추실 것 같아요. 우리 마트에 가면은 연어가 상당히 많아요. 예. 연어가 상당히 많은데, 딱지에 보면 노르웨이산, 어머니 얘기해버렸네. 네, 어차피 다 아실 거, 그죠? 노르웨이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여행 버킷리스트가 바로 노르웨이죠. 죽기 전에 피올드 한번 보고 싶다. 네, 이런 분들도 많고 또 맞아요. 뭉크 노르웨이 화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또 이런 걸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접했던 네, 그 대표적인 나라 노르웨이 오늘 만나볼 텐데요. 일단은 어떤 드라마인지 만나보시죠. Jeg vet bare ikke hva som gikk galt. Jeg beklager. Den behandlingen du foreslår, den har aldri vært prøvd på mennesker før. Hele komiteen er enstemmig. Hvis ikke jeg gjør dette nå, så dør jeg uansett, og det vet du. Dere gjorde det. Hun lever. Dere kan holde på med forskninga deres så mye dere vil. Jeg bryr meg ikke om hva dere holder på med, og så skal ikke dere spørre meg om hva jeg driver med. Til gjengjeld for gjestfrihet skal dere gjøre noen småjobber for meg. Hva slags jobber da? Kikke på noen pasienter som jeg skaffer, og dere behandler her nede i klinikken. Dette er en medisinsk avgjørelse. Du kan ikke bare komme inn og bestemme det her. Han trenger en god psykolog, ikke noe nytt ansikt. Vi er de siste dagers heldige. Vi tjener mer, bygger større, vokser fortere enn alle som gikk før oss. Alt er nytt, og alt er bedre enn det gamle. Og en dag er den siste dagen over. Tusen takk. 자, 색다른 메디컬 드라마 발키리입니다. 같은 북유럽이지만 지난번에 소개했던 스웨덴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노르웨이의 드라마 함께 이야기 나눌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제이콥 미네 씨. Hei, hei. Jeg heter Jakob, og jeg kommer fra Norge. 안녕하세요. 노르웨이에서 온 제이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노르웨이나 이렇게 이런 뭐 역사적인, 문화적인 거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또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평론가 김선영입니다. 네, 메디컬 드라마, 메디컬 네. 장르는 우리가 처음 다뤄보는데 유럽의 메디컬 드라마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메디컬 드라마라는 장르가 인간의 생과사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도가 높고 또 인간의 극한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르고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그 이국정 교수님 같은 굉장히 좀 영웅적이면서도 개성적인 의사 캐릭터들이 있고 또 각양각색의 사연을 가진 환자들이 있고 또 병원 내 권력 암투 이런 좀 다양한 이야기가 어우러져서 사실 드라마계의 거의 흥행불패라고 불리는 장르예요. 그렇죠. 메디컬 드라마는 우리가 시청률을 기본 이상 먹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도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 자, 지금부터 드라마 발키리 꼭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잘 몰랐던 노래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비밀 지하 공간, 방공호에서 불법 진료를 이어가면서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메디컬 드라마 발키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메디컬 드라마인데 굉장히 좀 색달라요. 여러 장르적인 요소가 또 결합이 돼 있거든요. 잘 보면 범죄 스릴러 요소도 있고 또 재난 드라마의 요소도 있고 코마 상태에 빠진 아내를 구하려는 의사의 처절한 러브 스토리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매혹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 드라마의 주요 캐릭터를 보시면 이제 라분이라는 의사 캐릭터가 이제 아내를 구하려고 이제 이분이 이제 메디컬 드라마의 플롯을 담당을 하고요. 또 라이프와 테오라는 캐릭터가 이제 범죄 스릴러 플롯을 담당을 하는데 과연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과연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라분을 과연 사랑하는 아내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좀 핵심 포인트를 놓고 보시면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역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메디컬 드라마를 보지 않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질병이 퍼졌는데 항생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인프라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네. 얼마나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그런 것이 끊어지면 빈약한지를 갖다 끊임없이 보여주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는 정말 한 뭐 2000년 뒤 뭐 이런 식으로 다뤘을 때 이렇게 폐허가 된 나라, 뭐 지구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런 느낌이 현실에서 조금 이제 벌어지는 듯한 분위기를 좀 줬어요. 좀 그래서 좀 특이하다 생각을 했는데 제이콥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가 드라마 배경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가 전 2년 동안 살았었어요. 근데 발키리 플러스 약간 뭐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인데 네. 그 옛날 지하철역이요. 한 85년대 문 닫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지나가면 그 약간 무서운 어두운 지하철역이요. 똑같네요, 지금도 그러면. 그리고 뭐 만약에 피상구 그런 의미로 아직도 쓰는데 그 옆에 있는 지하철역 너무 가까워서 만약에 뭐 광화문역 있잖아요. 근데 총으로 1가 아니면 총으로 0.5가역 있으면 0.5 가. 필요 없게 될 거죠. 네, 0.5가 필요 없잖아요. 맞네요. 아니 근데 드라마 제목 발키리 실제로 존재하는 역이라고 하니까 되게 놀라운데 실제로 존재했던 역에서 찍은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목이 뜻하는 그 역이 유령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폐쇄됐지만 그 지하 세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또 이 공간이 땅 밖에서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열린 광장인데 그 안에서는 어떤 폐쇄된 지하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설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린 광장은 우리의 그 제도권 시스템을 상징을 하고 그 지하 세계는 그 제도권에서 벗어나 또 다른 시스템을 상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묘한 그 두 세계의 대비를 또 보시면 이 드라마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생기죠. 고객도 달랐어요, 그죠? 우리가 병원에서는 좀 본인 신분을 노출을 해도 전혀 뭐 상관이 없는 고객들이 환자들이 있었더라면, 그죠? 방공호 속의 그 불법 진료 속에서는 이름도 숨긴 채, 신분도 숨긴 채 약간 층도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지하 세계를 찾는 사람들만의 또 사연이 있죠. 맞아요. 아니 메디컬 드라마라고 해서 좀 이제 좀 밝거나 아니면 좀 해결할 수 있는 병이 뭐 나타나도 우리가 항상 꼭 좋게 끝나잖아. 한국 메디컬 드라마 보면은. 그럴 줄 알았는데 병원보다 확실히 방공호가 훨씬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비주얼이 탄생을 하고 사실 국내에서 메디컬 드라마라는 장르는 굉장히 화려한 스펙터클의 장르잖아요. 네. 최첨단 의료시설이 등장을 하고 굉장히 좀 수술신도 이제 좀 화려하고 역동감 넘치고 이런 결국엔 병을 치유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장르. 그렇죠. 그냥 한번 팍 튀기고 아 괜찮아 이러고 다 수술하고. 네. 제세동기 막 가동하고 이런 클리셰는 이 드라마에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불법 치료와 진료의 방식을 놓고 이제 그 라분이라는 캐릭터가 운이라는 캐릭터가 서로 충돌을 빚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캐릭터가 부딪히는 이야기만 봐도 굉장히 독특한 그 메릴러 드라마의 또 다른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메디컬 드라마와는 확연히 달라요. 정말 색다른 매력을 지닌 드라마 발키리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유드픽 함께 만나보시죠. Det der gnålet om at hele verden kommer til å gå under, det alt sammen er jo den noia. Konspirasjoner fra internett som er sausa sammen i en patologisk røre. Sånn at han derre Naustvik, han er visst litt sånn
나 얘 너무 꼴보기 싫다. 그 이 라이프와 저 형사 캐릭터에서 굉장히 긴장감이 빚어지잖아요. 저는 저 형사가 싫었어요. Hamsterboksmat. 근데 저런 캐릭터가 꼭 필요해요. Du kjenner jo de folka. Ja, jeg vet om det er. Jeg gjør det. Hva er situasjonen egentlig? 한국에는 저런 사람들 그렇게 만만한데 나 팬데믹. 유럽이나 미국 가면 저 이렇게 이상한 종말론자들 있어요. 네. 서양 특유의 약간 문화적 현상이에요. Og det kommer til å bli verre. Nettopp nå så knela siste rest av nødnettet. Mobilnett og bredbånd har jo vært nede i 2 døgn allerede, så da er alt dødt. Det gjør det nærmest umulig å identifisere dette problemet og gjenopprette strømforsyninga. 노르웨이가 옛날에는 인구가 굉장히 적던 데잖아요. 왜냐면 너무 기후가 혹독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라서 그러니까 저기 히터 걱정하고 이런 거는 진짜 정말 그 노르웨이 특유 정말 다 죽잖아요. 히터 없으면. 네. Null. Utfartsveiene blir uframkommelige. Forsyninger fra resten av landet kommer ikke fram. Det kommer til å skape mer frykt, mer panikk. Det vi kan forvente oss nå, 그저 재난 상황에서 라이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또 재밌죠. 네. drap og opptøyer. Og i natt kommer folk til å bli redde, med god grunn. 아니 근데 좀 신기했어요. 실제로 종말론을 저는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고. 근데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뭐 많을까요, 실제로도? 네, 있어요. 예. 많아요. 많아요, 사실은. 진짜 저는 많아요. 드라마 보고 그 검색해 봤는데 그 레이프가 자주 들어가는 그 노르웨이 서바이벌 포럼 그 커뮤니티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 회원들이 뭐 전생 나면 뭐 할까 아니면 나는 이 집 만들었는데 그 뭐가 필요할까 방공호처럼 만들어. 네, 케이크 단물 어떻게 잘 모일까 그런 대화 네. 되게 많아요. 인터넷으로 아예 커뮤니티. 네. 저런 커뮤니티는 주로 미국에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미국은 일단 그 총기가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옛날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와 냉전을 하고 있을 때 핵폭탄을 서로 핵 미사일을 날리는 그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옛날 약간 50대, 60대 아저씨들이 돈 많이 벌면 막 지하에다가 방공호 해놓고 거기 막 박격포, 막 기관총, 왜냐면 미국은 민간인이 기관총을 살 수가 있으니까 막 그런 거 막 쌓아놓고 거기다 막 비상식량 비축해놓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세팅이었으면은 뭐 그럴 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럽에서. 예, 유럽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조금 저는 좀 놀랐어요. 종말을 대비한다고 하니까 좀 라이프가 좀 신기하면서도 대체 어떤 얘기를 하려고, 어떤 얘기를 전달을 하려고 라이프를 통해서 작가의 좀 마음, 심정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우리 사회 속에 이런 당연한 거 갑자기 없어지면 뭐 깨끗한 물 안 나오거나 뭐 전기 안 되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안 되거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 없이 쓰는 거 없어지면 사실은 큰일 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인터넷 3초만 늘어봐. 아, 뭐야. 맨날 이렇게 넘겨보고 안 되면 또 다시 없앴다가 또 다시 켜고. 우리 인간이 수렵 시대에는 그죠? 그냥 사냥을 하던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어디 뚝 그냥 숲에 떨어뜨려 놔도 음식도 구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았잖아요. 네. 이런 우리가 현대 과학에 의존을 하면서 이런 문화적 기술을 갖다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부 사람들이라도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생존수를 보존해야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런 인프라 시스템이 파괴될 때 최소한 살아남을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은 있어서 다시 애 낳고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문명에 의존하지 말자라는 어떤 문명 비판적인 약간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라이프의 사고방식이 어떤 종교의 좀 과대망상, 종교적인 과대망상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가령 이제 포럼에 인류의 위협이 되는 12가지 요소라는 글을 올리는데 막 댓글이 달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라이프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누구나 다 그런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는 있는데 너무 절망스러운 한쪽 측면만 부각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 중에서 라분이 라이프에게 비판을 하잖아요. 너 그런 거 일종의 피해망상이다. 이게 재난이 일어나면 사실은 공동체가 더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위기를 먼저 알아보고 우리끼리 먼저 피해야 돼.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좀 공동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등장인물들이 매력이 상당히 많았지만 정말 많은 분이 등장한 씬이 있었어요. 벌 씨. 네. 벌이 정말 많이 등장했는데. 벌은 일단 타이틀 화면이 벌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 벌집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벌이라는 동물이 그 인간이 약간 개성을 잃고 사회화 돼갈 때 우리가 개미가 됐다 또는 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벌은 집단 지성만 있고 개별 지성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뭐 일개미, 일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냥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막 팔각형, 그 벌집에 팔각형이 막 맞물려 있잖아요. 네. 하나라도 빼면은 무너지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벌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 한번 나오죠. 벌 같은 거 하나만 없어져도 우리가 그냥 벌 날아다니면 날아가나 보다 하는데 그거 하나만 없어져도 농경이 무너지고 농경이 무너지면 다 죽을 수 있다라는 인간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동물이기도 하고. 맞아요. 또 다른 상징성이 이게 벌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명체와 생명체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이게 라이프가 태호에게 그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한 마리 벌이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가서 그 다음 장면에 또 다른 인물인 시부가 가지고 있는 그 꽃다발에 옮겨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씬이 이 드라마의 어떤 여러 인물들의 사연을 이제 한 줄로 깨어내는 연출의 탁월함도 보여주지만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이 작품의 메시지를 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장면이 맨 마지막에 재난 상황일 때 인간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것과도 또 연결되는 그런 장면이라서 네, 좀 흥미롭게 보시면 네, 재밌습니다. 진짜 한 장면 한 장면 되게 심오한 의미 그리고 뜻이 좀 많이 담겨 있는 발키리인 것 같은데 자 점점 흥미진진합니다. 자, 두 번째 발키리 유드픽 함께 보시죠. 그 발키리 역을 투어할 수 있나요?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간 그런 취미가 있어요. 그 urban exploration이라는 취미가 있어요. 이런 어두운 곳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본 것 같은데. Her. Og så operasjonsutstyret mitt. Det ligger på benken ved siden av rottene der inne. 사실은 이런 방공호를 직접적으로 다룬 거는 이 작품이 처음.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방공호라는 공간 자체가 이 작품에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그런 요소거든요. Hei. Hei. Hva heter du? 뭔가 이런 지하 공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의 어떤 그 근원적인 공포를 약간 자극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공포를 좀 자극하긴 했지만 저는 저곳이 막 너무 환하고 기계가 많은 그냥 사람들이 많은 뚫려 있는 병원보다 저곳에서 치료받으면 저도 약간 좀 안심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굉장히 좀 양면성을 가진 공간이라는 거.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좀 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Klar? 불법 시술이긴 하지만 저기 가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치유의 장소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분이 또 실력 있는 의사임에 또 확실한 거고 오히려 저는 저곳을 방문하지 않을까 싶네요. Hun var veldig fornøyd. Hun så på dette her. 메디컬 드라마 보면서 이제 배경이 방공호라고 해서 좀 신선했는데 방공호 하면 우리가 거의 뭐 전쟁 때나 이렇게 무기 저장소나 뭐 이렇게 몰래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공호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재난 상황을 대비한 거기 때문에 그게 좀 공포스럽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도피처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재난과 구원이라는 좀 대조적인 그런 가치를 대변하는 공간이고 불법 지하 진료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불법적인 공간이지만 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시스템에서 희망이야. 그렇죠. 시스템에서 소외되고 네. 그런 시스템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도피처처럼 이 공간에 네.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좀 대조적인 가치들이 계속해서 공존을 하고 충돌을 하고 이런 점들이 이 드라마의 개성인 거죠. 방공호에서 근데
두 인물이 정말 너무나 다른 두 인물이 나와요. 라분과 라이프가 나오는데 어떤 캐릭터들인가요? 이 드라마의 주제가 결국에는 희망과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인데 라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내가 이 아내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희망을 놓치지 않는 캐릭터라면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국에는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인류는 파멸할 것이다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캐릭터를 우리가 볼 때 과연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떤 위기 상황에 닥친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희망일까? 겁에 질려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질문을 던지는 그런 드라마이기도 하죠. 그러게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드라마. 아무래도 그런 만큼 굉장히 고도의 연기력을 필요한 작품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아마 이제 국내 시청자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 노르웨이 배우들은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이 분들이 어떤 이미지고 그죠 어떻게 알려져 있는 분들인지 좀 궁금해서요. 일단 뭐 당연히 라브녀 배우가 인기 좀 많아요. 뭐 드라마에서 그 TV 프로그램하고 영화에서 나오는데 약간 한국이랑 비교하면 그 송강호 그 약간 국가 아저씨 같은 느낌인데 그 말씀하셨듯이 라분 캐릭터는 굉장히 연기파 배우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 연기 생활 출발을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극장의 그 극단 배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극부터 이제 모던 드라마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연기를 할 수 있는 분이고 2001년도에 그 엘링이라는 작품이 노르웨이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이게 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로 이제 당당하게 이제 주연급에 오른 그런 배우고 이 라이프 역을 맡은 배우 팔스베르 하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콘티키라는 좀 실존 그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나란히 오르면서 세계적으로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다라는 걸 각인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또 들어보니까 노르웨이 복지 수준이 북유럽 국가답게 되게 높아요. 수준이 높다고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방공호에서 불법 진료를 펼친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생각하면 모든 나라에 불법 치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나라에서 뭐 불법 입국자 아니면 뭐 범인 그 있고 그래서 불법이라도 돈 벌고 싶은 의사 있을 거예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굉장히 질서정연한 나라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문제는 뭐냐?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치료를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좋은 치료를 못 받는다. 큰 문제죠. 근데 유럽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페이퍼워크가 다 돼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제도에서 예상치 못한 상태에 있거나 커버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이 이 드라마의 어떤 메디컬 드라마로서의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춘 노르웨이의 어떤 그 의료 현실에 좀 그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 극 중에서도 라이프가 그 노르웨이 공중보건 체제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사실 이 빌마의 병을 이용하려는 그 오슬로 대학병원의 그레테라는 캐릭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 시스템의 어떤 그늘을 파고드는 이면을 파고드는 상업화의 그늘 이런 것들도 또 비판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들도 좀 색다른 메디컬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이 유토피아 유럽 드라마를 다루면서 진짜 느낀 건데 유럽의 이면을 진짜 많이 보여주는 게 우리 유토피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알아가는 문화적인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양면성이 우리가 좋은 것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 대해서 좋은 것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좋은 것들 뒤에 숨어있는 약간 풍자적인 그런 표현을 해주는 드라마가 전 너무 고맙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신기한 나라 노르웨이 드라마 발키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유드픽 함께 보시죠. 저 부인과의 관계. 빌마가 아직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제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고 연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아, 저 장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고 눈 떴을 때 와이프가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정신을 잃은 부인 옆에서 누워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걸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좀 애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 둘은 그냥 부부인 걸로 이상으로 서로의 어떤 그 의학적 능력에 대한 리스펙트도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또 다른 커플이 등장을 하죠. 테오와 마리트인데 이 커플도 상당히 좀
답답하면서도 굉장히 좀 처절한 러브 스토리를 보여줘. 저 커플은 참 보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커플이에요. 맞습니다. Slipp meg inn. 너무 바보야. 그리고 이제 바보 같았어. 바보야. 커플의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봐야 돼요. 마지막 결말까지 봐야 맞아. 알 그건 수 그래요. 있어요. 네. 솔직히 저는 현실적으로 저 장면에서 많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와이프도 너무 남편이 그렇게 큰 짓을 저지르고 자기도 지금 막 숨어 살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고 나타난 남편인데 태호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프로전 뭐지? 전말을 알면은 이해가 되죠. 네, 맞아. 끝까지 봐야 돼, 이거. 네. 자, 이제 두 커플을 봤어요. 우리가 마지막 유디프에서 두 커플을 봤는데 한 커플은 혼수 상태인 배우자를 간병하는 멋진 남편. 그리고 임신 중인데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애절하게 언제 만날지도 몰라 심지어. 그런 커플 한 커플. 이제 두 커플을 봤는데 어느 쪽이 우리라면 더 괴로울까요? 어우, 극한 질문. 둘 중에 한 명이어야 된다 이거죠. 임신한 아내가 두 생명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임신한 커플 쪽에 좀 더 이입이 가요. 근데 남편이 징용수배자잖아요. 경찰에 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라서 징역을 몇 년을 살지도 모르는데 또 암담에 태어난 아이를 나 혼자 봐야 돼. 그 외에는 그래도 복지 수준이 잘 돼 있잖아요. 나라에서 키워준다. 나라에서 키워준다. 우리나라보다는 잘 키우겠죠.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저도 그쪽에 조금 약간 쏠리는데요. 저도 그쪽이요. 와. 어떤 쪽 하실래요? 와이프 간병을 언제 깰지도 모르고 와, 진짜 힘들다. 매번 심폐소생술 해야 되고. 그냥 감옥 갈래요. 감옥 갈래요? 예. 태호 하실래요? 예. 태호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답답했어요. 답답했어요. 혹시 드라마를 보면서 아무리 메디컬 드라마라고 해도 우리가 러브씬, 러브 라인이 없으면은 조금 밋밋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 보는 재미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빌마와 라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음을 초월한 그런 사랑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둘이 그냥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마지막에 정말 이 연구를 통해서 그 항성제 내성균을 죽일 수 있는 그 또 다른 백신을 개발하느냐의 여부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한 또 서스펜스를 담당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서 사실은 라분과 빌마의 그 러브 스토리는 굉장히 좀 복합적이고 사실 태호와 마리트 같은 경우에는 좀 보는 사람이 공감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커플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다 보면 마지막에 굉장한 감동을 주는 결말을 또 이 커플이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자, 유드피아에서 계속 북유럽 작품들을 만나고 있는데 전 되게 신기한 사진을 인터넷에서 봤어요. 한번 사진을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진인데 이게 북유럽,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정류장 사진이 보통 이렇대요. 근데 이게 진짠가요? 왜 이렇게 줄을 세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띄엄띄엄. 나 만지지 마 이런 거. 양팔 벌려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이 넓어서 괜찮아요. 아니. 이건 뭐, 근데 정말. 일단 그 북유럽 사람들이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고 그리고 우리 그 아까 봤던 오슬로 지하철 보면 KTX처럼 그 1차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어떤 사람 앉아 있으면 나는 절대 못 앉아요. 그래서 그 대신 그냥 서 있을 거예요. 특히 그 노르웨이 사람 제일 불편한 순간이 엘리베이터 타기.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다른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너무 재밌어요. 얼굴 막 밝아지고 너무 불편해져요. 이 유럽을 북유럽, 남유럽으로 굳이 나눈다면 네. 이제 북유럽 분들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좀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고 그래요? 대화 나눌 때도 옆 테이블에서 들릴까 봐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이렇게 좀 민폐 안 끼치고. 민폐 안 끼치고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딱 라인강을 넘어가지고 프랑스 이쪽으로 가면은 네. 한국 사람이 볼 때 너무하다고 할 정도로 그냥 옆에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툭 걸터 앉아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막 물어보고 남유럽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화할 때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네. 굉장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데 깜짝 놀랐어 방금. 네. 너무 가까워서. 이 정도로 하면 눈을 이렇게 그윽하게 동성끼리도 이 정도 거리에서 눈을 그윽하게 맞추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남유럽 사람들 만나면 점점 뒤로 가거든요. 그럼 이 사람 점점 앞으로 가요. 그리고 북유럽 사람들은 거꾸로 한국 사람들보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고 북유럽 사람들 뒤로 가고. 와 너무 다르다. 근데 그게 무슨 이렇게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독일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면 갑자기 그냥 확연히 확 180도. 예.
우리 북유럽 사람들한테 남유럽 사람 보면 제일 심한 거 인사야. 우리 인사할 때 그 핸드쉐이크 하는데 남유럽 사람들이 뭐 뽀뽀하고 그리고 한 번 해야 돼, 두 번 해야 돼, 세 번 해야 돼. 그 나라마다 달라요. 도시마다 달라요. 도시마다. 도시마다 달라요. 그리고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나라가 있고 왼쪽부터 시작하는 나라가 있는데 잘못하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멕시코 갔을 때 옆에서 어떤 멕시코 남자분이 여기다 뽀뽀를 하시는데 저도 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동시에 여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마 어느 나라에서 그런 약간 그 비밀 코드 같은 거 있어요. 그 왼쪽부터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오른쪽부터 라면 먹고 갈래라는 뜻이에요. 어머. 그래서 그런 것도 있나 봐요.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요. 오른쪽. 야, 한국 문화에 아주. 해야 되겠다. 예. 라면 먹고 갈래. 아니 오슬로에서 2년간 또 생활을 했잖아요. 네, 일단 오슬로 약간 그 국제 도시예요. 그 여러 나라 외국인 많아서 그 여러 나라 음식 잘 먹을 수 있고, 근데 오슬로 제일 좋은 점이 그 시내에서 그 한 15분만 동안 뭐 버스나 지하철 타면 그 아름다운 자연, 그 스키 탈 수 있는 곳, 어머. 아니면 호수 나와요. 도심인데? 도시가 작아요. 작은 거죠. 15분. 수도인데 되게 작아요. 그리고 먹거리도 중요하죠. 그래서 삶은 양머리 한번 드셔보시면 그 되게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많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뭐 집도 있고, 근데 주말에 그 산 있는 집도 있어요. 산장. 네, 캐빈 같은 거요. 그래서 노르웨이 친구 있으면 같이 캐빈 갈 수도 있고, 그 등산하고. 노르웨이 친구를 가자마자 사귀어야 되겠다.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대잖아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단어 같은 거 없을까요? 우리나라처럼 뭐 되게 쉬운 비속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고실리기. 고실리. 고실릭이란 뿌듯하다, 좋다, 고실리. 괜찮다. 근데 많이 쓰는 말이야. 노르웨이 사람들. 다시 한 번만. 고실리기. 고셀릭. 고실리기. 고셀릭. 고실리기 말고 고실리기. 알았어. 미안해. 그 노르웨이 사람 많이 쓰는 말이야. 되게 특별한 상황 아니라도 그 고실릭이라고. 한국분 뭐 맛있다고라는 단어 쓰는 것처럼. 네. 자,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발키리 평점 시간. 자, 오늘은 김지민 씨부터 오늘은 하겠습니다. 조승현 씨부터. 제가 할까요? 저는 4점. 왜요? 생각보다 높네요, 지난보다. 좀 굉장히 흥미롭긴 했는데요. 네. 약간 나래티브의 스피드가 좀 빠른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스토리가 전개되는 속도가 조금 페이스가 조금 느려요. 저는 4.3 줄게요. 제가 뭐라고 감히 4.3 줄게요. 이유는 일단은 많은 걸 보여줬고, 저번에 조승현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방공호라든지 좀 특이한 지하세계 뭐 불법 메디컬이지만 그래도 뭐 약간 시대적인 걸 좀 해결을 하려는 그런 메디컬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높게 주고 싶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다뤘던 작품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드리고 싶어요. 4.9점. 왜냐하면 김지민 씨가 지금 핵심을 짚었는데 요즘 너무나 많은 장르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비주얼이나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정말 기존에 없던 하나의 비주얼적인 세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창조해낸 거예요. 그리고 플롯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색다른 메디컬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우리 그 어떤 문명 사회에 대한 비판 요소도 있고 여러모로 깊이를 담고 있고 완성도도 높아서 저는 4.9점 주고 싶습니다. 몇 점 주실 거예요? 연기 잘하고 아름다운 오슬로 보이고, 네. 내가 좋아하는 발키리아 역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고. 근데 태호가 4점. 되게 생각한다. 4.4점. 4.4. 예, 태호가 0.6점이나 빼먹었네. 아이고. 근데 태호가 시즌 2에서 또 많은 활약을 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 노르웨이 드라마를
본 한국 사람 처음 많아요 오늘은.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한테 약간 당연한 뭐 문화 그런 거 한국 사람 그런 거 보고 뭐 생각하는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았어요. 나와서 진짜 노르웨이 몰랐던 얘기를 많이 해주셔갖고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해요. 자, 지금까지 노르웨이 메디컬 드라마 발키리를 보면서 정말 재밌는 드라마도 보고 몰랐던 노르웨이 문화까지 살펴봤는데 회가 거듭될수록 저는 유럽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지고 다음 드라마는 뭘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궁금한데요. 그렇다고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궁금하다. 예. 유드피아 다음 회에 또 어떤 드라마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